조선시대 광주에서 한양까지 밤새 걸어 해장국을 배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벽 4시. 한양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죠. 종각의 종이 울리기도 전 북촌 양반 저택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사내 석세. 그의 손에는 솜으로 꽁꽁 싸매진 항아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한양까지 50리가 넘는 길을 밤새 걸어온 그의 발은 부르터 있었죠.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항아리 속 효종갱이 식기 전에, 새벽종이 울리기 전에 양반 나으리께 이 국을 올려야만 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의 생계였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전화도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 시절. 조선 백성들은 어떻게 이 먼 길을 걸어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배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석세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한 것은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갱촌이라 불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국을 끓이는 마을. 항아리마다 고기와 뼈를 넣고 하루 종일 푹푹 끓여내는 진한 국물이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석세는 이곳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했습니다. 조씨 영감이 운영하는 갱촌에서 그는 매일 밤 한양으로 효종갱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죠. 석세야. 어느 날 저녁 조씨 영감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도 북촌 박진사 댁에 다녀와야 하네. 어제 쪽지가 왔네만. 예, 영감님. 석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쪽지. 전화도 없던 그 시절 양반 댁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은 간단했죠. 하인을 보내 쪽지를 전하거나 아니면 단골 양반 댁의 경우 며칠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단골 중 한 분이었습니다. 술을 즐기시는 양반. 과음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효종갱을 찾으셨죠. 항아리를 잘 싸야 하네. 식으면 안 되니까. 조씨 영감이 당부했습니다. 석세는 끓어오르는 국을 항아리에 가득 담았습니다. 쇠고기와 양지머리를 푹 고아 진하게 우러난 국물. 여기에 파와 후추를 듬뿍 넣었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꽁꽁 닫고 그 위를 솜으로 여러 겹 감쌌습니다. 추운 밤 공기에 국이 식지 않도록. 그리고 보자기로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50리가 넘는 길이네. 해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하네. 예, 영감님. 다녀오겠습니다. 석세는 항아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무거웠죠. 하지만 익숙했습니다. 3년 동안 수백 번을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밤 11시 반. 석세는 광주를 출발했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길동무였습니다. 광주에서 한양까지는 50리가 넘습니다. 약 20km가 넘는 거리였죠. 보통 사람이 걸으면 6시간, 빠르게 걸어도 5시간은 좋게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4시간 반 만에 이 길을 주파했죠. 머리에 항아리를 인 채로. 국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휴. 석세는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항아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오랜 연습으로 터득한 기술이었습니다. 고개를 넘고 또 고개를 넘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왜 이 고된 일을 하느냐고요? 석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먹고 살자니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입니다. 그는 원래 농사를 짓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계속되어 농사만으로는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씨 영감의 갱촌에서 심부름꾼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에 한양까지 다녀올 수 있는 사람. 발 빠르고 성실한 사람. 석세는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죠. 자정이 지났습니다. 석세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를 건너며 그는 잠시 숨을 돌렸죠. 항아리 속 국물은 아직 뜨거웠습니다.
솜이 열기를 잘 막아주고 있었죠. 좋아. 이 속도면 해 뜨기 전에 도착하겠군. 석쇠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 성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가끔 술락꾼들이 지나갔지만 석쇠를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음식을 나르는 심부름꾼들이 있다는 것을, 양반 댁에 음식을 배달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북촌. 양반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보였습니다. 기와집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석쇠는 익숙한 길을 따라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4시. 종각의 종이 울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석쇠는 박진사 댁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갱촌에서 왔습니다. 효종갱을 가지고 왔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촛불을 든 여인이 나타났죠. 복녀였습니다. 박진사 댁 부엌을 맡은 종. 22살의 그녀는 석쇠가 이곳에 올 때마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복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석쇠는 머리에서 항아리를 내렸습니다. 복녀가 항아리를 받아들었죠. 나으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 과음을 하셔서 아침부터 속이 안 좋으시다고. 그러셨습니까?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복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댁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석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 일을 하시니. 괜찮습니다. 이것이 제 일이니까요. 복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석쇠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새벽 어둠 속에서 유난히 환하게 보였죠.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은 심부름꾼이고 그녀는 양반 댁종. 신분이 다를 것도 없이 둘 다 천한 몸이었지만 그래도 함부로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석쇠는 뒷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주로 향하는 길을 걸었죠.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가벼웠습니다. 항아리를 내려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가슴 한켠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복녀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죠. 아니야. 석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평소보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석쇠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쇠의 마음속에도 뭔가 새로운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석쇠는 그동안 박진사 댁에 3번 더 다녀왔죠. 매번 밤 11시 반에 출발해 새벽 4시에 도착하는 일정. 몸은 고되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복녀를 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석쇠야. 어느 날 저녁 조씨 영감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북촌 말고 남촌 이참판 댁에도 가야 하네. 2곳 다 배달하고 오게. 예, 영감님.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곳. 오늘은 평소보다 더 바쁜 밤이 될 것 같았죠. 조씨 영감은 항아리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박진사 댁으로, 하나는 이참판 댁으로. 남촌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북촌으로 가게. 남촌이 더 가까우니까. 알겠습니다. 석쇠는 항아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또 하나는 손에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무거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이었으니까요. 밤 11시. 석쇠는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2곳을 다녀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석쇠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머리에 인 항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죠.
한 발 또 한 발. 리듬을 타듯 걸었습니다. 후. 숨이 차올랐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짐 때문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국물이 식기 전에 양반 나으리들께 배달해야 했으니까요. 고개를 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죠. 석쇠는 주춤했지만 곧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길을 수백 번 걸어왔습니다. 두렵지 않았죠. 아니, 두려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 양반 나으리들께서 아실까요? 석쇠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50리가 넘는 길을 밤마다 걸어야 하는 이 고단함을요.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나으리들께서 알 리가 없지. 나으리들은 따뜻한 방에서 편히 누워 계실 테니까.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쇠는 다리를 건넜죠. 다리 위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항아리 속 국물은 아직 뜨거웠습니다. 손에 든 항아리에서 미세한 열기가 전해졌죠. 좋아. 이대로 가면 되겠군. 석쇠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양 성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촌. 한양의 남쪽 청계천 아래 동네였습니다. 이참판 댁은 큰 기와집이었죠. 석쇠는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나이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갱촌에서 왔습니다. 효종갱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복이 나타났죠. 오셨구려. 기다렸소. 노복은 석쇠가 손에 든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었소. 아닙니다. 석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복은 뒤로 들어가면서 석쇠를 뒤돌아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 고된 일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오. 석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특하다는 말이 위로가 되는지 씁쓸한지 알 수 없었죠.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북촌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촌에서 북촌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덕을 넘어야 했죠. 석쇠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머리에 인 항아리가 무거웠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죠. 조금만 더. 석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덕을 넘었습니다. 북촌이 보였죠. 기와집들이 빼곡히 늘어선 동네. 석쇠는 익숙한 길을 따라 박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반.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석쇠는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복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쇠의 가슴이 두근거렸죠. 갱촌에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녀가 나타났죠. 그녀는 석쇠를 보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예. 남촌에 먼저 다녀오느라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 남촌까지요? 복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곳이나 다니신 거네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석쇠는 머리에서 항아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앗! 석쇠는 비틀거렸습니다. 복녀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죠.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석쇠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복녀의 손이 그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죠.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닙니까? 복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곳도 먼 길인데 두 곳이나 다니시다니. 이것이 제 일입니다. 석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석쇠를 바라보았죠. 달빛 아래 석쇠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복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왔죠. 드십시오. 목이 마르실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석쇠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정말 괜찮으십니까? 복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 덕분에 괜찮습니다. 석쇠는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죠. 석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댁은 저 같은 사람을 왜 걱정해 주십니까? 석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한데. 저도 종입니다. 복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석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녀의 말이 맞았죠. 그들은 둘 다 양반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천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로를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복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걱정해 주겠습니까? 석쇠는 복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새벽 어둠 속에서 유난히 따뜻해 보였죠. 그 순간 석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고된 일을 버티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석쇠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댁의 말씀 덕분에 힘이 납니다. 아닙니다. 복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드리는 것뿐인데요. 아닙니다. 석쇠가 말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가 아닙니다. 댁의 마음이 저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죠. 서로를 이해하는,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석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복녀가 뒷문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석쇠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복녀가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석쇠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복녀가 대답했습니다. 석쇠는 다시 광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50리가 넘는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복녀의 마음이 함께한다면 이 길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쇠와 복녀 사이에도 새로운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석쇠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새벽 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석쇠는 그동안 박진사 댁에 10번이 넘게 다녀왔죠. 매번 복녀가 문을 열어주었고 매번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다음에는 건강 이야기, 그 다음에는 서로의 일상 이야기. 조금씩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춥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복녀가 석쇠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50리길을 걸으시다니 정말 걱정됩니다. 괜찮습니다. 석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댁을 볼 수 있다면 추위쯤이야. 복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석쇠가 물었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인데. 복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자신의 마음을.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부름꾼이고 댁은 양반 댁종입니다. 석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우리는 비슷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댁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복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마음 아플 뿐입니다. 복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이 집 종입니다. 마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집을 떠날 수도 누구와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석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녀의 말이 맞았죠.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 자유로이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쇠가 복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요?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석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댁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녀는 석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죠. 저도요. 복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겨울밤의 찬 공기 속에서 그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녀야. 안에서 나으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은 아직 안 가져왔느냐? 복녀가 화들짝 놀라 석쇠의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예. 가보십시오. 복녀는 항아리를 들고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쇠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언젠가는. 석쇠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복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날 밤 석쇠는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 조씨 영감에게 물어볼 것을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쇠는 조씨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왜 그러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석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씨 영감은 석쇠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것을 묻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석쇠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종의 신분입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조씨 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네. 알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주인이 양인으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속량금을 내고 자유를 사야 하네. 속량금이요? 그렇네. 하지만 그 돈이 만만치 않아. 몇 년치 품삯을 모아야 할 걸세. 석쇠는 침묵했습니다. 몇 년치 품삯. 그것은 엄청난 돈이었죠. 하지만 조씨 영감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네. 자네가 꾸준히 일하고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야. 정말입니까? 석쇠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일세. 석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그리고 자네. 조씨 영감이 석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는 성실한 사람이야.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밤마다 50리길을 걸어왔지. 그런 자네라면 분명 이룰 수 있을 게야. 석쇠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복녀를 위해 나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날 밤부터 석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달을 다녔죠. 받은 품삯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사 댁에 갈 때마다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댁을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복녀는 매번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죠. 어느 봄날 새벽, 석쇠는 평소처럼 박진사 댁에 효종갱을 배달했습니다. 복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예. 석쇠는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복녀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어보십시오. 복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죠. 이것은 제가 품삯을 모아 산 것입니다. 석쇠가 말했습니다. 댁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의 표시로. 복녀는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합니다. 아직 속량금을 다 모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석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댁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을 만들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박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녀야, 국이 아직이냐? 예, 나으리. 지금 가져가겠습니다. 복녀가 서둘러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석쇠는 뒷문을 나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과 복녀에게도 새로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비록 지금은 50리길을 밤마다 걸어야 하고 비록 지금은 신분의 벽이 높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석쇠는 광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죠.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조선시대 광주에서 한양까지 효종갱을 배달했던 심부름꾼 석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500년 전 배달의 민족도 전화도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 시절. 조선의 백성들은 밤마다 50리가 넘는 길을 걸어 양반들에게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배달했죠. 그것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신분의 벽을 넘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으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의 50리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석쇠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실 때 잠깐이라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년 전 밤마다 50리길을 걸었던 이름 모를 심부름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밤길을 달리는 배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야기들을 다시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